아버님, 더 세게요. 준혁이는 이렇게 안 해줘요. 그날 밤 아들의 침대 위에서 저는 29살 며느리 지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그녀의 몸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 이제 갈 것 같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매끈한 피부, 완벽한 곡선,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촉촉한 눈빛. 65살 노인인 저를 29살 며느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침대 시트가 급격히 젖어들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도의 만족감에 도달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이토록 만족했을까요? 외로움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평생 지켜온 도덕도 외로움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5살의 박철호 씨는 아내를 잃은 지 이제 햇수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에는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더 이상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나지 않았죠.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의 정막을 채우는 유일한 존재였는데 그마저도 공허함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서울에 홀로 남겨진 박철호 씨의 외로움은 아들 준혁이마저 결혼 후 대구로 떠나면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도 혼자, 생일도 혼자 보내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쓸쓸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 한번 놀러 오시라는 제안이었죠. 며느리 지은이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한다는 말에 박철호 씨는 고민 끝에 KTX 표를 예매하게 됩니다. 사실 며느리 얼굴은 결혼식 때 잠깐 본 게 전부였거든요. 대구역 개찰구를 나서는 순간 멀리서 아들 부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29세의 며느리 지은이었는데 사진으로만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어깨선이 매우 우아했어요. 키도 꽤 크고 몸매도 날씬했는데 무엇보다 박철호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죠.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촉촉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그 목소리조차 귀에 감기듯 부드러웠어요. 아들이 캐리어를 들고 셋이 함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박철호 씨는 자꾸만 옆에 지은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거든요. 이건 며느리야. 아들의 배우자라고. 정신 차리라고 박철호. 스스로를 타이르며 차에 올랐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운전대를 잡고 지은이가 조수석에, 박철호 씨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차 안에서 아들은 직장 이야기를, 며느리는 대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박철호 씨는 대답은 했지만 사실 룸미러 너머로 보이는 지은을 옆얼굴과 그녀가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입술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로 안내를 받고 간단히 씻고 나오니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고기에 잡채, 김치찌개까지 4년 만에 처음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죠. 지은이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는 아들의 말에 박철호 씨는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혁이는 회사 이야기로, 박철호 씨는 서울 소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한편 지은이는 중간중간 박철호 씨의 반찬 그릇을 채워주고 물을 따라주며 조용히 시중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준혁이와 지은이 사이에서는 부부다운 교감이나 애정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했을 때 준혁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남편에게 아버님과 좀 대화를 나누라고 했지만 준혁이는 내일 마감인 보고서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미양해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업무에 몰두했고 박철호 씨와 지은이만 어색하게 남았죠.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박철호 씨 앞에 무릎을 꿇더니
오늘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제가 발 씻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박철호 씨는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잇지 못했는데 이미 지은이가 박철호 씨의 발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잖아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라는 며느리의 말과 함께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박철호 씨의 양말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양말을 벗겨내는 그녀의 손길에 차가운 공기가 발등을 스쳤어요. 이건 안 돼. 이건 며느리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따뜻한 물에 박철호 씨의 발을 담갔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물의 온기가 발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4년 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받지 못했던 몸이 이 작은 접촉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손이 발등을 쓰다듬고 엄지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렀으며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눌렀습니다. 간질거리면서도 묘하게 기분 좋은 압력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감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물소리, 그녀의 숨소리, 손가락이 피부 위를 미끄러지는 느낌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눈을 떴을 때 박철호 씨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발을 씻기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길게 늘어진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내려왔고 원피스 목선이 헐렁하게 벌어져 있었어요. 안쪽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얀 피부, 쇄골의 곡선, 그리고 그 아래로 깊이 파진 가슴선까지 다 보였어요. 시선을 돌려야 했지만 눈이 그곳에 고정되어 버렸죠. 지은이가 몸을 더 숙여 발엉매를 씻었고 원피스가 더욱 벌어지면서 가슴선이 더 선명해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이건 아들의 아내야. 며느리라고. 왜 이러는 거야, 닥쳐로. 스스로를 되뇌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4년간 눌렸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불과 4미터 옆에는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뚫어지게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자기 아내가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에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어.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오히려 그 사실이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손길을 받고 있다는 금기된 상황이 박철호 씨의 이성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지은이의 손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물기가 피부 위를 흘러내렸고 그녀의 손가락이 근육을 주무르듯 눌렀어요. 많이 뭉쳐 계시네요. 여기 좀 풀어드릴게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박철호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박철호 씨를 올려다봤고 그 순간 심장이 멎을 줄 알았죠. 그녀의 눈빛이 촉촉하고 깊었거든요. 단순히 시아버지를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시원하세요? 그녀가 물었지만 그 질문이 단순히 발 마사지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겨우 목소리를 짜냈는데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고 다시 고개를 숙여 정성스럽게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12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발 마사지가 끝나고 지은이가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 하나하나 닦아주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는 그 촉감과 온기가 박철호 씨의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자신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제어할 수 없었죠. 하체에 피가 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지가 조여왔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편히 쉬세요, 아버님. 내일은 제가 대구 구경시켜드릴게요. 라며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박철호 씨는 황급히 소파 쿠션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여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지은이는 대야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고 박철호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나는 시아버지야. 65살 노인이라고. 정신 차려, 박철호.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었고 숨은 거칠었으며 하체의 반응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단 11분간의 발 마사지가 4년간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여보, 나도 이제 그만할게요. 라며 준혁이가 노트북을 덮으며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응, 먼저 들어가요. 나는 설거지만 하고요. 그래요.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라며 준혁이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박철호 씨는 어색하게 객실로 향했습니다. 객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며느리 지은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몸의 곡선, 그리고 발을 씻기던 그 손길까지. 벽 너머에서 준혁이와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톤이 차가웠어요. 무슨 다툼이라도 있는 걸까? 나는 단지 외로운 노인일 뿐이야. 그냥 오랜만에 여자를 본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뭔가 금기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는데 안방 쪽은 조용했습니다. 둘 다 잠든 모양이었죠. 부엌으로 가려는데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는데 지은이가 제대로 안 닫았나 보네 하고 지나가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그런데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4년간 억눌렸던 뭔가가 분출된 후에 허탈하면서도 개운한 느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걸 지은이가 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상상이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만약 지은이가 내가 그녀의 물건을 만진 걸 안다면? 내가 그녀를 상상하며 금기를 범한 걸 안다면? 안 돼. 절대로 들키면 안 돼. 불을 끄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고요했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제 방으로 돌아왔고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며느리의 은밀한 물건을 만졌고 그녀를 상상하며 욕망을 분출했어. 시아버지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며느리와 단둘이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 위험한 비밀을 간직한 채 지은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까지 박철호 씨는 깨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그 눈빛을, 그 손길을 떠올리며 말이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을 때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참 늦게 일어난 거예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을 하려는데 거울 속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마주하지? 새벽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화장실에서 발견한 그 물건, 며느리를 상상하며 저지른 일들.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가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렸죠. 잘 잤어. 겨우 대답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로 나가자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미역국. 정성스러운 한식 상차림이었어요.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늦게까지 주무셨네요? 응, 기차 타느라 피곤했나 봐. 박철호 씨는 그녀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시선을 피했어요. 앉으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죠. 식탁에 앉았는데 지은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벽의 기억이 계속 재생됐어요. 며느리의 물건을 만졌던 그 손으로 지금 수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 박철호 씨를 괴롭혔습니다. 아버님, 입맛이 없으세요? 제 요리가 입에 안 맞으시나요? 아니야, 맛있어. 그냥 아직 덜 깬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나지막히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수저를 쥔 손이 딸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니요, 그냥 새벽에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나서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응, 물 마시러 갔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잠시 박철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단순한 미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들킬 걸까? 아니야, 설마. 그냥 소리만 들었을 뿐이야.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지은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소파에 앉았어요. 박철호 씨 옆에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버님, 응? 오늘 대구 구경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아버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그녀가 박철호 씨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새벽에 잠을 설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화장실에서 그 물건 보셨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무슨 물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들통난 목소리였어요. 지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세면대 위에 제가 쓰는 그런 물건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났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지은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셨군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말했지만. 아니에요. 라며 그녀가 박철호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외로워요, 아버님. 그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색함이 사라지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일에만 빠져있고 집에 와도 노트북만 보죠. 그녀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부부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 같아요. 박철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위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물건으로. 지은이가 박철호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도 똑같으시잖아요. 4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깊었어요. 아버님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저랑 똑같이 외로우신 분이라는 걸요. 지은아, 그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우리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왜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습니다. 우린 둘 다 외로워요. 서로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똑똑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 씨와 지은이는 흡히 떨어져 앉았어요. 준혁이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응?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거래처 공장에 큰 사고가 났대요. 지금 당장 올라가야 해요. 최소 사흘은 걸릴 것 같아요. 준혁이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어요. 괜찮아. 네 일이 중요하지. 나야 지은이가 있으니까 걱정 마. 지은아, 아버지 잘 모셔드려. 제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 응,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 짐 싸야 해서요. 준혁이가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안방에서 짐 꾸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호 씨와 지은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35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떠난 거예요. 집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사흘 동안. 박철호 씨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도 너머 안방에는 지은이가 혼자 있을 겁니다. 남편이 떠나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이 집. 이성은 이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오랜 고독으로 메말라버린 본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흘 동안. 지은이가 박철호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아까 드린 제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손이 박철호 씨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철호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아버님, 어제 발 씻겨드릴 게 느꼈어요. 그녀의 손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원하고 계셨죠? 그렇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아버님을 느꼈어요. 지은이의 손이 바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반응하셨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은아, 이건 안 돼. 나는 네 시아버지야. 그래서 더 좋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금지된 거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박철호 씨의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고독, 며느리의 유혹, 그리고 새벽에 느꼈던 그 욕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은아, 손이 떨리며 그녀의 어깨에 올려왔습니다. 그 순간 선이 무너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요.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한 듯한 그러면서도 외로움이 묻어나는 미소였어요. 아버님, 고마워요. 그녀가 박철호 씨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박철호 씨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박철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님. 그녀가 이끌었어요.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가 보였어요. 준혁이와 지은이의 침대, 아들 부부의 공간. 이건 정말 안 되는 건데. 마지막 이성이 외쳤지만 지은이가 박철호 씨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제 공간이에요. 준혁이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박철호 씨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지은이가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본 그 하얀 피부가 이제 더 선명해 보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레이스 속옷만 남은 그녀의 상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그 순간 박철호 씨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4년간 억눌렸던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 저도 모르게 지은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가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밤에도 등을 돌리고 자요.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뿌리쳐요. 지은아, 그래서 저 혼자 그 물건으로 위로받았어요. 매일 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외로움이 박철호 씨의 외로움과 똑같았으니까요. 아버님도 그러셨죠? 4년 동안. 아내가 떠나고 단 한 번도. 알아요. 지연이가 박철호 씨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발 씻겨드릴 때 아버님 몸의 반응을 느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은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우리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요? 준혁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지은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박철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이미 아버님 없이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며칠 후면 준혁이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야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알았어. 박철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자.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두 사람은 다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날 하루 두 사람은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호 씨는 객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돌아온 거예요. 몸이 개운하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며느리와. 거실로 나가니 지은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아침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아버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해도 될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은아, 어제는 너무 좋았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와 무릎을 만졌습니다. 안방에서 다시. 박철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지은이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히 요구했고 박철호 씨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를 이렇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족스러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침대 시트가 다시 젖었어요. 지은이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님, 갈 것 같아요. 또 바로 그 순간 지은이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가 급격히 젖어들었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아버님,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이런 적 없었어요. 한 번도. 괜찮아. 박철호 씨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준혁이랑 할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가 가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날 하루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에서, 심지어 욕실에서까지. 금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늘은 박철호 씨가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준혁이는 어제 대구로 돌아왔지만 바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
지은이와 마주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 덕분에 박철호 씨와 지은이는 마지막 밤까지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가세요? 지은이가 짐을 싸는 걸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KTX 시간이 있으니까. 아쉬워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사흘은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금기를 넘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65살의 늙은 몸이었지만 지은이는 진심으로 박철호 씨를 원했어요. 준혁이보다 더, 그 어떤 남자보다 더요. 아버님, 지은이가 박철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글쎄. 제발요. 저 아버님 없이는 다시 예전처럼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저를 안 봐요. 어젯밤에도 돌아와서 바로 잠들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이 계셨던 이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나도 그랬어. 박철호 씨도 그랬습니다. 4년간의 고독이 완전히 사라진 사흘이었으니까요. 다시 올게. 박철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서울로 찾아뵐게요, 아버님. 그래, 그렇게 하자. 그 순간 묘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서울에 온다면, 아들 없이 단둘이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고마워요, 아버님. 지은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오후 3시. KTX를 타러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준혁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온대요. 제가 아버님 모셔다 드릴게요. 지은이가 차 키를 들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운전석에, 박철호 씨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대구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1시간 40분쯤 있으면 대구역에 도착할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서울로 돌아가면 이 사흘은 꿈이 될 거예요. 금지된 꿈. 아버님. 지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지금 아버님이랑 헤어진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나도 마찬가지야. 바로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 갓길로 빠져나갔어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에는 차도 별로 없었어요. 지은아, 그녀가 박철호 씨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뜨거웠어요. 아버님,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참을 수가 없어요. 지은이가 운전석 시트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박철호 씨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지은아, 이건 괜찮아요. 아버님, 여기 아무도 안 봐요. 그녀의 손이 바지 벨트에 닿았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순간 박철호 씨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한적한 도로, 고속도로 갓길. 참으로 위험하고 금지된 상황이 오히려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지은이가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박철호 씨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4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정성스럽게, 마치 마지막이라도 되는 듯 헌신했어요. 창밖으로는 가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긴장됐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흥분을 더했어요. 지은아. 박철호 씨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점점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나 이제.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바로 그 순간 절정이 왔습니다. 온몸이 경직됐어요. 지은이는 박철호 씨의 그것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제 마지막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작별 인사예요. 그녀가 박철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 가서도 저 잊지 마세요. 박철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다시 도로로 진입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달렸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지은이도 함께 내려 캐리어를 꺼내주었습니다. 아버님, 꼭 다시 만나요. 그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역 앞,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작별 인사로 보였을 거예요. 포옹을 풀며 지은이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서울로 찾아뵐게요. 아버님, 그때는 더 오래 함께해요.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어요. 아니, 경고처럼 들렸어요. 이 금지된 관계가 계속될 거라는. 잘 가, 지은아.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박철호 씨는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니 지은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KTX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대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흘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발 마사지, 화장실의 물건, 며느리의 유혹, 침대에서의 만남들.
그리고 방금 전 차 안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에게, 준혁이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외로움이 채워졌고 며느리도 행복했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대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박철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지은이는 꼭 서울로 올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겁니다. 금지된 관계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이였습니다. 아버님, 벌써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서울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말. 박철호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기다릴게.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고독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림이 있는 고독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올 때까지,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텅 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지은이의 사진,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다음 주 약속. 박철호 씨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며느리가 오는 날, 다시 시작될 금기의 날.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평생 지켜온 도덕도 외로움 앞에선 무너지고 말죠. 65살 호라비와 29살 며느리, 36살 나이 차이,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 모든 게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어요. 준혁이에겐 미안하지만 그는 자기 아내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외로웠고 박철호 씨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지은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서울로 올라옵니다. 준혁이 모르게,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하루 이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로움과 금기, 그 사이에서 말이죠.